네, 영화 재밌게 잘 보셨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감독과의 대화 진행할 손희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감독과의 대화 진행을 할 때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촬영한 것은 감독조합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어서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 좀 이야기 나눈 다음에 객석으로 마이크 돌릴 텐데요.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혜원 감독님 팬분들 많이 오셨을 텐데 이혜원 감독님이 직접 사인하신 몰스킨 수첩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좀 들으시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다음에 질문 이런 거 좀 생각해 두셨다가 이따가 손 들어 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감독님 유령이요. 백델데이 2023의 백델 초이스 10에도 뽑혔고 네네. 이한희 배우가 백델리안에도 선정이 되셨어요. 소감 어떠신지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 늘 작업할 때 약간 어떤 그런 백델의 어떠한 감수성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서야 알아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뭔가 내적 기쁨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유령 개봉했을 때 그러니까 SNS를 중심으로 정말 여자들이 다 하는 엄청 스타일리시한 영화가 나왔다. 입소문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반응 좀 보셨었어요? 네, 일단 유령을 좋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좋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던 분들이 일단 여성 관객분들이었는데 그 분들께서 가장 좋아해 주시고 열광해 주셨던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작업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은 그 DM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여성 캐릭터들의 뒷이야기나 뭐 숨겨진 어떤 서사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답을 하면서 아 그분들께 소통된 것이 그런 코드였구나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 DM으로 받으신 질문 중에 이거 신박하다. 이건 진짜 내가 답하고 싶다 했던 거 있으실까요? 사실 매번 너무 다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하는 게 늘 저한테도 약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들이 좀 많았었는데 뭐 하나짱 고양이 밥은 누가 주나요?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아마도 그 집에 그 청계장 집에 뒤에 구멍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이 밥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차경이 하고 있던 목도리의 패턴이 정확히 제품이 어디 건가요?부터 그 패턴을 가질 뭐 혹시 받아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류의 질문도 많았었고 네,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일단 하나짱의 밥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사실 제가 유령을 너무 보고 나서 좋아해가지고 한동안 제 핸드폰 그 배경화면이 천계장이 하나짱 안고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짱이 사실 고양이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하나짱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하나짱은 미슈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고요. 이경미 감독의 고양이에요. 근데 그 고양이가 사실은 외계인이라는 그 영화에서 유준열 배우가 부채를 펴면 나오는 두 마리의 동물이 그려져 있거든요. 좌왕, 우왕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좌왕에 해당하는 고양이가 하나짱이었습니다. 그 하나짱의 사랑에 빠지신 분들께서는 인스타그램에 미슈카 계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관객들이, 그러니까 또 유령을 사랑한 관객들이 감독님께 DM을 보냈다는 것처럼 저도 DM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였는데 사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로 좋았었던 건 뭐냐면 한국의 상업 영화가 예컨대 레즈비언을 다룰 때는 말하자면 부치 캐릭터가 비가시화되는 부분이 있고 네네. 그래서 막 fem들
씬들만 나오는 것 같고, 한편으로 독립 다큐나 독립 영화에서 레즈비언 서사가 그려질 때는 팸이 비가시화되고 부치만 드러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러네요, 진짜. 약간 듣고 보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주류 서사에서 레즈비언 부치를 못 견뎌하는 어떤 감성이 있는 건가, 혹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좋았던 건 너무 이한희 배우가 네네. 물론 이제 식민지 조선을 살았던 퀴어이기는 하지만 2023년 대한민국에서 부치라고 부르는 그 존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네. 이런 신체성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혹시 캐릭터를 디자인하시거나 이럴 때 그런 어떤 레즈비언 상 이런 뭐 레즈비언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퀴어를 그 목표로 해야 되겠다라고 의식하거나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제 유령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이야기는 원작과 다르게 유령의 이야기, 그러니까 유령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령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다, 만들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이 들었고, 여성이 유령으로 일단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 박차경이라는 캐릭터를 먼저 넣고 이거는 박차경의 이야기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차경이라는 인물이 왜 독립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대의에 의한 어떤 것에서부터 찾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게 굉장히 절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남성이 개입되는 순간 어떤 본능적으로 생기는 어떤 위계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과의 사랑이 아닌 쪽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끌렸던 것 같고 그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 지금 난영과의 그런 관계나 서사가 설정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은 부치, 뭐 팬,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어, 어떤 그 잘 알고 있지 못한데 근데 이한희 배우를 제일 처음에 박차경 캐릭터에 대입을 시켰고 이건 이한희여야만 어,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한희를 놓고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캐릭터를 구상하면서 이한희 배우가 갖고 있는 일단 이 사람의 그냥 사람 자체의 느낌이 일단 키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뭔가 좀 큰 사람 같은 그러니까 피지컬이 크다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굉장히 큰 사람 같은 큰 인격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그런 제가 받은 느낌을 캐릭터 안에 녹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던 부치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크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한희 배우랑 작업하시는 감독님들께서 그러니까 정직한 후보 감독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아주 큰 그릇의 배우다. 그래서 이제 그 브라더 찍으실 때까지는 이한희 배우가 막 이렇게 대중 영화에 많이 상업 영화에 많이 나오시던 때가 아니니까 아직 한국 영화가 이한희를 충분히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한희 배우가 이전까지는 보여주셨던 어떤 발랄함이라든가 극한 직업에서의 어떤 유머라든가 이거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유령이 선보이면서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면모들도 굉장히 좋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이한이를 이제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이한이 배우와 작업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이한이를 놓고 시나리오를 쓸 때는 제가 이한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때였어요. 혼자 상상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고 초고를 제일 먼저 줬던 배우이긴 한데 근데 제대로 한이 배우와 대화를 나누게 됐던 건 그로부터 또 한참 후였던 걸로 기억해요. 몇 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근데 너무 다행히도 제가 생각했던 어,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 정말 박차경 캐릭터는 이한희 배우가 그동안 필모에서 보여줬던 캐릭터들은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굉장히 여성성이 강조되고 그래서 섹시하고 뭐 이런
육감적이고 이런 코드들로 그동안 많이 연기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 이한이라는 사람은 박찬경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되게 MBTI E에 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어, 원래 이한이라는 사람은 저는 약간 뭔가 어떤 그런 만약 예를 들면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비욘세를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어떤 대륙의 어떤 모성애의 어떤 거대한 뭐 대륙을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의 어떤 여신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것을 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장에서 정말 정말 단역 배우나 스텝 막내 스텝까지 그들이 얼마나 지금 어떤 컨디션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빨리 파악하고 그들을 모두 끌어안아서 진짜 현장에 반드시 결국에는 사랑이 넘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항상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한희 배우는 사실 유령에서 그냥 하나의 캐릭터를 연기했다기보다 정말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캐릭터와 스태프들과 현장을 끌어안으면서 굉장히 큰 어떤 것을 견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배우인 것 같아요. 이게 유령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이제 드는 게 유령이라는 작품이 정말로 흥미로운 게 6명에서 7명 정도가 되는 캐릭터가 나와서 서로 부딪히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어서 영화 끝나고 나면 다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3명의 여성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소은 배우가 연기한 난영이 그다음에 박서단 배우의 유리꽃 그리고 박차경 이렇게 3명의 캐릭터가 각각의 개성이 되게 뚜렷하고 몸을 쓰는 방식도 굉장히 뚜렷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도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 난영의 액션과 박소담의 유리코의 액션과 박차경의 액션이. 그래서 박차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이후에 킬링 로맨스를 보면서 더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킬링 로맨스에선 훨씬 더 이한희 배우가 살을 빼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주인공을 연기하기 때문에 신체가 완전히 유령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박차경은 그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준지 캐릭터랑 거의 뭐 육탄전을 벌이는 액션이라면 박소담의 액션도 다르고 이소미의 액션도 다르더라고요. 요 액션 디자인, 여성 액션 디자인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박차경 캐릭터는 말씀하신 대로 남성과 육탄전을 벌일 때 성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면 좋겠다. 남자와 여자가 붙어서 여자가 잘 싸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으로 성별이 느껴지지 않는 그냥 어떤 두 동물적인 그냥 감정들이 살로 부딪히는 느낌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한희 배우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제로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시원스러운 느낌을 그래서 액션 디자인할 때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한이에게는 좀 가급적이면 긴 총, 장총을 이렇게 했고 박소담 배우는 상대적으로 좀 아담하기도 하고 굉장히 단단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박소담의 그 액션을 소화할 때 이 친구가 움직임의 느낌 같은 것도 굉장히 짧고 세거든요. 이한이는 굉장히 길고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느낌이라면 그래서 소담 배우한테는 일단 재빠르게 구른다거나 뭐 바를 넘어가는 그런 날렵함이라거나 또 처음에 이제 그 식탁 위에 올라가서 칼로 카이토의 손등을 찍을 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짧게라도 실제 비상하는 느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권총을 쥐어줬죠. 쌍권총을 그래서 저의 로망에 의해서 쌍권총을 들게 되었고 이손 그게 배우 무슨 로망인가요, 그건? 그냥 여배우가 사실은 시대적으로 조금 충돌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쌍권총으로 어,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원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손 배우는 굉장히 그 정말 너무 좋은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 눈빛과 이손 배우가 감정이 약간 이렇게
가슴에 딱 이렇게 딱 들어차 있을 때 그 되게 흔들림 없는 그 어떤 감정 같은 저 눈빛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달릴 때 좀 잘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달릴 때 이선 배우의 얼굴의 느낌을 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도 끝까지 잘 느껴져서 나중에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아 이섬 캐릭터 그러니까 난영 캐릭터는 아 그 눈빛이 달릴 때 두려움 없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하지만 마침내 차경을 만났을 때 순간적이지만 내가 드디어 해냈다라는 성취의 어떤 순간을 차경과 공감할 때 그런 눈빛 그 눈빛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달리는 장면들을 찍었는데 사실은 달리는 장면 찍는 게 좀 어려웠어요.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총독한테 총을 쏘고 나서 복도를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복도가 실제로는 로케이션이 너무 짧아서 카메라가 사실은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었거든요. 뒷모습은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구조가 좀 희한하게 생겨서 앞모습은 사실 그래서 이 앞모습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촬영팀과 촬영 감독마저도 앞모습 포기해야 된다. 뒷모습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구태여 이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세트장에 그 세트장 내부에서 찍은 건 아니고 주차장에서 배우가 뛰고 스태프들이 뒤에서 이만한 크로마를 양쪽에서 들고 같이 뛰면서 카메라도 쫓아가고 해서 주차장에서 찍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블루 뒤에 실제 로케이션에 있던 복도를 합성해서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크로마 지우고 배경 합성하는 건 요즘 모든 분들이 아실 정도로 간단한 기술일 수는 있는데 이게 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조명과 움직임과 이게 맞지 않아서 고컷의 CG를 대략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픽스를 할 때까지. 네, 좀 고생하면서 찍었던 씬이었습니다. 오, 저는 그렇게 찍었을 거라 생각도 못 하고 봤고 그 장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산에 뛰어서 구를 때까지 그 전체가 너무 좋아서 약간 감독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소름이 살짝 돋았는데요.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던 순간이 두 번 있었는데 난영이 죽을 때랑 청계장 죽을 때였어요. 제가 이솜 배우의 그니까 소공녀에 나오는 그런 모습도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빨간 립스틱 바르신 모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죽는다고? 근데 또 청계장도 아마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죽는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득 궁금한 게 저 청계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청계장이 욕망하는 것은 유리꼬인가? 유리꼬의 구두인가? 이 너무 내내 궁금했어요. 네네. 청계장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계장은 사실은 그냥 약간 그 존재를 만약에 설명하자면 약간 그냥 퀘스천의 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우한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냥 그런 얘기는 했어요. 유리코의 구두를 쳐다보거나 혹은 뭐 그럴 때 유리코를 계속 이렇게 복도에서 바라보고 막 이럴 때 섹슈얼한 텐션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유리코가 보거나 다른 여자 캐릭터가 청계장을 볼 때 안전한 사람으로 느껴지면 좋겠다. 어떠한 위협도 느껴지지 않는 인간 고양이 같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청계장은 목표가 그냥 개인적인 아주 소소한 진짜 소확행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런 시대에 소확행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죄악시 될 수도 있는 건데 죄악시 될지언정 그리고 어찌 보면 총독부 같은 그런 안온한 공간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친일일 수도 있었던 시대인데 근데 그 와중에 감히 고양이와 함께하는 아주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 소극적으로 그 시대를 보았을 때 친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반성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받아야 할 사과가 있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종종 담는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건 경성학교에서부터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경성 2부작 지금 하셨잖아요. 제 친구들끼리 이혜영이 경성 3부작 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 하기도 않을 했는데 겁니다. 안 하실 건가요? 근데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했었던 건 경성학교랑 유령을 붙여놓고 생각했을 때 좀 흥미로운 캐릭터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경성학교에서 엄지원 배우가 연기했던 교장, 네네. 그리고 유령에서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준지 캐릭터.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 친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을 그리실 때 좀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보통 이제 이런 시대를 일제강점기를 그릴 때 어쩔 수 없이 동원되게 되는 토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인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 애국 혹은 독립 그리고 조국이라는 개념이 개인화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삶의 태도를 마련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지원이 가졌던 딜레마와 사실은 준지도 똑같은 딜레마를 갖고 있는데 근데 준지는 이제 태생적으로 조금 더 컴플렉스를 줘서 그 좀 더 극대화했죠. 결국에는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마지막 준지가 하는 그 말에 담겨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를 몰려가면서 영원히 싸워봐라. 너희들은 결국 질 것이다, 진다라는 단언이 결국 그의 믿음이었고 그렇게까지 자신의 그 조선인의 피를 부정하고 싶고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캐릭터가 결국에 조금 더 지금의 관객들이 어, 대의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청계장 같은 캐릭터부터 준지 같은 캐릭터 그리고 음, 박차경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유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안강옥 같은 유리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독립운동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인물에 가까운 그래서 좀 다양한 인물들의 층위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양한 인물들의 층위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묘사하신 그 캐릭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인물의 성격이 나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남성들은 박혜수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까지 다 하자면 요즘에 이제 온라인상의 용어로 하자면 약간 하남자 같은 느낌이고 네네. 여성들은 또 너무 이제 걸커가 아니죠. 걸크러쉬. 네. 굉장히 다른 뜻인데요. 그러죠. 그렇죠. 네. 네. 걸크러쉬라서 또 SNS에서는 관객들의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하남자다. 네네네. 네. 아 그래서 굉장한 그 비난을 받았죠 남자 관객들에게. 그리고 사실 그것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는데 모니터 시사를 보통 블라인드 시사 같은 거 하잖아요. 주관식 란이 있거든요. 점수 이렇게 10마다 매기고 다 매기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 주관식 란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많은 젊은 남성 관객분들께서 비슷한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나누는 거좀 네, 좀 그렇다라는 말을 굉장히 심한 욕설과 함께. 근데 전혀 의도된 건 아니고요. 전혀 의도된 건 아니고, 음, 네 정말 의도된 건 아닙니다. 그 제가 뭐 말하자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작년이었나요? 여기에서 아마 그 저기 얘기가 나왔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니까. 예. 여성들 정석영 작가님께서 네, 정성현 작가가 했던 이야기 중에 맞죠 여기서 했던 이야기. 네. 정성현 작가가 했던 이야기 중에 자기는 여성 서사를 늘 쓰려고 하는 사람이고 쓰는 사람인데 여성 캐릭터를 멋있게 그리는데 관심 없다. 여성들의 약점과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드라마화할 때 훨씬 더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드릴 간단한 코멘트를 하자면 제가 만약에 진짜 편갈라서 남성 편보다 여성 편을 더 들려는 사람이라면 정성 작가 말대로 오히려 이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플로팅을 해야 했어야 했었겠죠. 근데 이건 제가 그리고 뭐 여성들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영웅시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음, 경성학교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독전이나 이제 유령 같은 제가 만들었던 영화들 중에 가장 장르성을 강하게 띄고 표방하는 그리고 지향하는 이런 영화들을 시나리오를 쓸 때는 사실은 장르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로 이제 플로팅이거든요. 주로 장르에서는 인물들보다는 플롯 위주로 흘러가고 인물들은 약간 이야기에 동원되면 되는 사실 그런 식의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야기로부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장르와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난 그 와중에 이야기를 조금 더 인물들에게 할애하고 싶고 인물들에 대한 내 애정을 좀 더 어떻게든 녹여내고 싶고 그래서 장르의 컨벤션과 늘 제가 제 안에서 약간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런 와중에 열심히 이 이야기를 수행하면서도 여성 캐릭터들, 남성 캐릭터들이 자기 몫에서 그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뿐 남성 여성으로 나눈 적은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독전과 영웅 저는 이제 경성학교와 유령을 묶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감독님 작품 안에서 보자면 독전과 유령이 더 닮은 영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예, 있어요. 느와르고 두 작품 다. 근데 네네. 독전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적으로 느와르가 해온 것처럼 남성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유령은 그냥 젠더를 반전시켰을 뿐 느와르에 굉장히 충실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음.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거의 유사한 방식의 플로팅과 그러니까 시나리오부터 그리고 연출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조금 더 독전에는 유령만큼의 어, 음, 조심스러운 이야기 같아서 약간 말을 꺼낸 걸 후회하고 있는데 유령만큼의 정서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거 어떤 퀴어니 아니냐를 떠나서요. 정서적으로 캐릭터끼리 가지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같은 게 유령보다 사실은 독전이 좀 덜해요. 사실 저도 유령 보면서 이게 어떤 이제 여성 대 남성으로 나뉜 캐릭터 설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령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복잡함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설경구라는 배우와 서연우라는 배우의 신체를 입는 순간 박혜수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무게감을 가진 캐릭터로 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배우 캐스팅도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설경구 배우님 박하사탕으로 설경구 배우를 아는 저로서는 최근에 너무 놀라울 정도로 옛날 사람. 예 옛날 사람은 아름다워지셨는데 설경구를 정말 예쁘게 찍은 또 하나의 영화다. 어디서나 이렇게까지 예쁜 건 아니더라고요. 네. 좀 그래서 궁금합니다. 설경구의 아름다움 어떻게 사실은 포착하셨는가? 사실은 이거 이제 처음에 캐릭터 디자인들을 할 때 이한이는 절대 아름답지 않게 찍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뭔가 메말라 있는 약간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진 바짝 마른 나무 같은 느낌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이는 그래서 몸매도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히고 싶었고 색깔도 드러나지 않고 메이크업도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채색으로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설경군 선배는 그냥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최대한 예쁘고 아름답고 섹시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유령을 준비할 때 저한테는 큰 챌린지였는데 독전이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때 굉장히 이렇게 주가가 좀 괜찮을 때였거든요. 흥행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흥행 감독도 어쨌건 성공했던 영화 바로 다음 작품이기 때문에 좀 컨디션이 좋은 상태의 감독이었고 그리고 제작사도 천만을 찍었던 택시 운전사로 천만을 찍었던 램프라는 이제 손에 꼽히는 제작사였고 근데 처음에 이 펀딩이 사실 조금 이거 조금 이랬던 이유는 여성 서사인데 예산이 좀 커. 이게 첫 번째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유령에서 필요한 예산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 몇십 퍼센트 정도를 만약에 예산을 좀 줄여서 갈 거면 뭐 할 수 있어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고 근데 그게 조금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 이거 여성서사로 뭔가를 한다는 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준지 캐릭터가 정말 소중했어요. 여기에 좀 어떤 묵직한 배우분이 들어와 주셔야 이게 뭔가 꼴이 갖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경선 선배님한테 드릴 때 정말 약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선배님이 처음 시나리오 보시고 한번 만났는데 만났을 때 왜 이걸 본인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한테 오히려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덮어놓고 제가 원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당신을 원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경고 선배는 약간 어머 얘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의 얼굴은 빨개지면서 그러면서 선배님 저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뭐 캐릭터가 뭐 주제가 뭐 장르가 뭐 이런 설명을 아마 원하셨을 수도 있는데 덮어놓고 당신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거절하실지도 모를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럼 지금은 답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한 번의 수정고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다라고 멋있는 척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대단히 많이 고친 건 없어요. 실제 그 있었던 시나리오에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크게 안 고쳤는데 왠지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법의 착시 예, 그런 약간 지문과 이런 것과 약간의 서사를 조금 보강을 했는데 그때 보강하면서 이제 그 조금 뭐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조금 이 준지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딜레마의 정확성 이것을 조금 높이는 수정을 하고 보여드렸고 그리고 선배님이 감사하게도 손을 잡아주셨죠. 사실은 유령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한희 배우가 이것을 선택해 줬기 때문이었고 본격적으로 이것에 피가 돌고 살이 붙고 진짜로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척추를 주신 건 실제로 설경구 선배님이 이 작품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설경구 배우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좋은 배우가 좋은 작품을 알아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생각들인데 근데 남성이 메인에 서 있고 여성이 서브로 혹은 보조하는 캐릭터들을 이 구도는 우린 너무 익숙한데 이것에 반대로 설정이 역전된 것을 아직은 왜? 약간 뭔가 도전적인데 뭔가 약간 뭐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런데 사실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요즘엔 그래도 여성 주인공의 작품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유령이 기획될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고 근데 여전히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들은 되게 도전적으로 여성이 전면에 나서서 원탑이고 투탑이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이죠. 네. 네, 이제 저도 너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제 객석에서 또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성학교도 그랬고, 그러니까 경성학교는 되게 전통적으로 호러 영화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성 주인공이 이상하지 않다. 대단한 도전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호러가 아니잖아요. 네네. SF였었던 작품이어서 SF 미스테리 SF 네. 뭐 그 호러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이었죠.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웃긴 게 저 호러를 쓸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영원히 호러로 불리고 있는 것 자체가 호러 아니에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행여 약간 저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 기획하고 쓸 때부터 이게 행여 일제강점기 여고괴담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포스터 시안들 찍고 하잖아요. 온통 좀 공개된 포스터 말고 한 8가지 정도의 일제강점기 여고괴담 버전 포스터가 있어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네, 무서운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SF와 뭐 스릴러에서의 여성 주인공, 뭐 느와르에서의 여성 주인공, 사실 이혜원 감독님 정도의 작품 필모와 흥행 성적을 갖고 있는 감독이 여성 서사를 만든다는 건 사실 저는 역사 아마 이후의 역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쓰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백들데이가 이런 영화를 가지고 와서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아 참 백들데이 좋다.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정부에서 예산을 주실까 뭐 이런. 지금 유독 내부자들만 이렇게 박수 친 거 아니에요?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백델 24를 기원하면서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 돌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모자 쓰신 분부터 가겠습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보면서 이주영 배우의 얼굴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주영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그리고 디렉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주영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이유는 독전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고요. 독전을 캐스팅하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그 캐릭터가 농아 형제였어요. 처음에. 근데 농아 형제로 이제 시나리오 써 이거 다 얘기해도 되나요? 실명? 근데 뭐 네. 사실은 아무튼 그 다 얘기할게요. 그 형제로 설정을 해놓고 싸웠었는데 제가 너무 옛날부터 팬이었던 김동영 배우를 일단 거기다가 형제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너무 유명한 대스타가 되셨는데 그때는 이제 막 지금보다 훨씬 신인에 가까우셨던 여전히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팬인 구교환 배우를 놓고 두 사람의 조합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식이 나오죠. 구교환 배우를 이제 그때 제 독전 프로덕션 사무실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늘 오셔서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시나리오를 드렸죠. 어떤 캐릭터고 뭐 이런 거 하고 나중에 뭐 총도 쏘고 멋있는 건데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김동영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시나리오 줬는데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구교환 배우님이 사무실에 그 봉투를 그대로 다시 들고 왔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나 열어서 못 보겠다. 열어서 보면 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그때 구교환 배우님이 이옥석 감독님과 같이 인권 영화를 찍어야 하는 매기 준비하시던 때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정이 하반기에 있는데 촬영하고 겹친다 사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못한다고 고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김동영 하나만 놓고 옆에 누굴 붙여야 되나 너무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구교환 배우님을 붙이는 요 신났던 마음이 그를 제외한 누구를 붙여도 흥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낙담을 하고 있다가 이주영 배우를 그 전에 독전 이제 전체 오디션을 일단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 진서연이 연기했던 캐릭터를 그 오디션을 대규모로 열었는데 그때 주영이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주영 배우를 너무 좀 유심히 기억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문득 왠지 이 친구한테 주면 좀 잘할 것 같고 어울릴 것 같고 김동영이랑 둘이 있으면 뭔가 오누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캐스팅을 하게 됐고 제가 약간 저로 하여금 제가 캐스팅을 했지만 저를 열광하게 만드는 캐릭터를 연기를 해줬고 그래서 유령에서도 어떻게든 한 자리 꼭 꿰어차게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어렵사리 또 감사하게도 해주셔서 너무 만족스러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봉투채로 그냥 들고 온 구교환 배우의 신의 한 수가 우리로 하여금 매기와 이주영을 만나게 했다.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네.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구교환 배우께 박수 한번. 네, 또 질문. 네, 여기 앞에. 네. 우선 이렇게 백델 초이스로 유령이 선정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유령이 다시 상영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다 여쭤봐도 괜찮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까요? 가지만. 네, 그럼 세 가지를 두 가지에 포함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DM으로도 여쭤봤었는데 그 영화상의 차경이랑 강욱이의 생일과 고향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난영이의 생일이랑 고향은 어디인지
너무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난영이 영정 사진 밑에 보면 꽃무늬의 어떤 손수건 같은 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와 서사가 있는 물건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아, 그분이시군요. 생일 물어보시는 분. 한자도 물어보셨죠. 왜 사주 보시려고? 아, 캐릭터의 각각 캐릭터 한자와 생일과 출생지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셨는데 난영이 생일, 예,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난영이 생일까지 제가 생각은 안 해봤지만 난영이 왠지 물병자리. 천칭자리 아, 모르겠어요. 물병자리 싸움. 제가 근데 별자리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천칭자리라서 예, 왠지 천칭자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냥 가을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손수건이 있었어요? 손수건이 있었어? 손수건이 있었다고요? 꽃무늬? 미스테리의 감독이 모르는 소품. 거기에 그 황금다방 그 성냥이 있고요. 손수건 저도 죄송해요. 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에 찍은 영화라 죄송해요. 예, 손수건 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저거 다시 좀 제가 기억을 상기해보고 DM으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여기 앞에 마스크 쓰신 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제 그 시상식에서 한희 배우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최근에 그 코멘터리 찍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배우님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한 얘기나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 있었을까요? 네, 일단 코멘터리 배우들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통 영화 보고 이제 쭉 이야기하거든요. 중간에 한 번만 멈추고 그냥 쭉 그냥 틀어놓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다들 할 말이 없어서 뻘쭘해 하거든요. 저 혼자 얘기했어요. 경구 선배님 별로 말씀 안 하셨고 서현우 배우도 별로 생각보다 말 안 하고 한이가 중간중간 그래도 뭔가 말을 해주긴 했는데 너무 저 혼자 얘기한 것 같아서 약간 배우 팬분들이 혹시 코멘터리 듣게 되시면 경로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근데 오랜만에 영화를 이제 같이 배우들하고 같이 보고 나서 그래도 다들 입 모아서 했던 이야기는 어찌 되었건 우리가 이 유령이라는 영화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 그것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보람찬 일이었죠. 감독님 다시 보시면서 이 장면 제일 기가 막히게 찍었다 하는 거 있었을까요? 뭐 어딘들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냥 사실은 모든 영화가 그런데 그럴 텐데 배우들이 정말 너무 다 매 순간 너무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촬영 모든 스태프들 정말 모든 스태프들이 다 너무 열심히 해줬고 뭐 CG 팀도 진짜 막 컷 바이 컷으로 진짜 뼈와 살을 갈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셨고 그래서 아 진짜 모두 너무 열심히 했구나 미친 듯이 했구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한 영화입니다. 네,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기 마스크 쓰신 분이 먼저 하셔서 요렇게 내려가겠습니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혹시 그 강호기가 고문 받다가 차경이 빼내주고 차로 이동하는 장면이 시나리오에서는 좀 더 자세히 적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거기 뭔가 오미트 된 것처럼 느껴져요? 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 아낌없이 다 썼어요. 거기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차경이 유리코를 데리러 왔을 때 오기 전에 아니죠. 데리러 오고 그 다음에 준지가 뒤늦게 달려와서 비어 있는 고문 의자를 본다라는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블루레이 준비하면서 삭제한 씬들을 모은 거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제 삭제한 씬이면 그거는 뭐 CG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거의 편집 락 걸기 전에 삭제한 거니까 저도 한 몇 년, 2년 뭐 굉장히 오랜만에 본 건데
일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거기도 되게 다들 되게 열심히 했구나. 예를 들면 카이토 박혜수 일본어 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다 후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액센트를 다 잡을 수가 없어서. 근데 거기에 삭제씬에 있는 일본어 대사 좀 긴 씬이 있는데 그거는 ADR을 하나도 못한 그냥 동시 사운드인데 근데 일본어 선생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나가도 상관없다. 저는 혹시 ADR 안에서 그거 나갔다가 창피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그거 그대로 나가도 될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더라고요. 네. 잠깐 그 고문신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 유리코의 신체가 너무 순환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가 유독 고문을 당하거나 신체에 어떤 가해를 당하는 그 설정은 어떻게 들어간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그 구상할 때 그러니까 박차경이 유령이고 유령이 그녀가 이런 함정에 빠져서 이런 공간에 갇히고 그래서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혼자 고군분투를 하다가 자기의 약간 또 다른 어떤 반영 같은 느낌의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도 유령이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뭔가 서로 딱 마음을 열고 딱 함께하게 되는 연대의 어떤 그 순간이 조금 더 선언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구성할 때 박차경이 유령이다. 유령으로 시작한다. 유리코를 만났다. 그녀도 유령이다. 둘이 함께 다 깨부순다. 찢어버린다. 요렇게 세 개의 점을 찍었는데 그때 가운데 점에 해당하는 씬이 그 씬이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는. 처음에 이 유령이라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씬이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의 모든 대사가 그때 제일 처음에 바로 후루룩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연대하기까지에 이르게 되는 짧은 순간에 그것을 보여줄 때 가장 치욕적인 상처를 보여주면 좋겠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상처를 덤덤히 내보이고 그것을 차경이 뜨겁게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열면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었고 신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식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치팸이란 표현을 써도 될까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과거에 지나간 그래서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는 표현 아니냐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어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쭤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진짜로 차경은 부치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체성인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라고 하는 게 그 장면에서 저한테 너무 크게 왔고 역시 사람 관객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도 네네.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부치팸이라는 그런 구분이 사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표현을 하신 것도 약간 그런 표현을 아직 하는구나라는 그 남자들 그러니까 게이들이 표현할 때 탑 바텀 이런 얘기 하나요? 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몰라서 네. 그래요 진짜. 하지만 어딘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구분을 한 거 이렇게 딱 규정을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사실 저 처음에 약간 들긴 했는데 박하사탕으로 설경구 아는 사람. 옛날 사람. 저 처녀들의 저녁 식사로 설경구를 아는 사람. 네. 아무튼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는 한희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어떤 인간에 대한 연민이다 그리고 어떤 슬픔에 대한 공감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구상할 때는 그 씬이 약간 그런 섹슈얼한 어떤 공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혹은 자연스럽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촬영을 하면서 그것보다 더 위에 있구나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한이라는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이 거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서 조금 더 상위의 개념으로 읽히는구나. 근데 그걸 내가 낮출 필요는 없겠다라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손 들어주신 분, 네 여기 검정 마스크 쓰신 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진짜 잘 봤고요. 한 10번, 20번 넘게 본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거의 마지막쯤에 차경이 이제 준지를 죽이잖아요. 근데 총을 쏠 때 보니까 왼쪽 눈에 맞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렇게 눈에 딱 맞게 한 게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작업할 때 특히 배우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마치 모든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말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장르물을 만들 때 너무 의미에 집착하면 늙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기하는 편이라 사실 특별한 메시지가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냥 흘러가고 다들 총을 그냥 맞고 쓰러지고 하긴 하는데 매번 고민했어요. 어디다 총을 맞춰야 하는지. 그래서 좀 단역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익숙하고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곳들에 맞췄고 박혜수, 그러니까 카이토와 준지의 총 맞는 위치가 제일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 그래서 박혜수는 가장 애매한 곳에 맞아서 가장 어정쩡하고 그래서 좀 창피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대와 여기 어딘가 중간쯤을 뚫었고요. 준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위치면 좋겠는데 근데 얼굴이 완벽하게 손상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만 더 써요. 그래서 손상을 한쪽만 시키고 한쪽은 뭐 이거는 이제 뭐 약간 이제 만약에 의미를 해석할라 치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딜레마와 뭐 조선 MP와 일본 MP의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흉하고 너무 부끄럽잖아요. 네, 그냥 멀쩡한 반을 남겨두고 싶었다.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디 그런 해석을 보기도 한 것 같아요. 우길기의 이미지다. 아, 또 그러네요. 네, 또 그러네요. 네. 네. 사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기가 얼굴에 구멍을 뚫었다로 끝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아주 짧게 하나만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꼭 물어보고 싶다. 네, 거기 모자 쓰신 분 부탁드립니다. 그 영화 중간중간 그 담배를 되게 맛있게 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감독님한테 담배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마지막 질문인 것으로. 담배 30년대를 그리면서 담배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너무 기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0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21세기의 담배는 좀 다른데 제가 20대였던 90년대의 담배는 그냥 약간 뭐 멋부리려고 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세 보이려고 피고 뭐 남자다워 보이려고 피고 뭐 이런 식. 근데 30년대의 담배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놀이이기도 하고 위안이기도 하고 때론 소통이기도 한 거의 유일한 어떤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담배를 최대한 풍성하게 묘사를 해야 한다. 그게 곧 그 시대의 어떤 질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피우게 됐던 것 같고 담배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기만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를 담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령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서 나라 되찾으면 뭔가를 우리 뭐나 할까 뭐 이런 류의 뭐 그러니까 뭐 몰디브 가서 뭐 한잔하고 막 약간 이런 류의 뭔가 되게 싱거운 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오래 고민했거든요. 어떤 대사가 있을까? 근데 결국 이 대사를 쓰게 됐었어요. 이거는 그냥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좀 더 진짜 마음을 담는 말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안에 있는 기를 다 모아서 썼던 대사였고 그게 곧 방금 물으셨던 제가 생각하는 담배의 의미가 그냥 차경의 그 대사 그리고 유리코의 그 대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델데이라고 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유령이라는 작품으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관객 여러분들 자리 끝까지 지켜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